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게 너무 반가운데, 아까 저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했습니다만, 요즘 뭐 그렇게 뽀샵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시대를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선한 목자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집하고 너무 또 가까워서 더욱 좋고요. 전 또 조치원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보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외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손길과 또 여러분들의 정성이 구석구석에서 묻어나더라고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청년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정말 기특하고 이쁜 청년들이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침에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려 기도하고 수업 듣고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가서 청년들이 오글오글 모여서 청년들이 다 교회 일 맡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신 청년 여러분 정말 크게 되십시오. 예, 정말 마음으로부터 막 축복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할머니야. 저기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정말이에요? 맞아. 여기가 어디야? 이게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할머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 할머니 392일째 할머니예요. 저도. 그래서 손녀가 있어요. 돌 지났어요. 예,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어른들이 교회를 또 든든히 또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참 이게 세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독교 가정생활교육이라는 영역을 그 석사, 박사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쪽 영역이 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결혼한 부부들을 만나고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예비 부부들을 만나서 교육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언제나 넘겨주시고요.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성경 구절, 제가 이제 항상 참 이 구절에서 그 마노아의 이 고백 그리고 기도가 현대를 사는 또 어느 시대를 초월하고 막론하고 부모들의 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사사기 1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참 마노아의 이 기도는, 이 요청은 참 근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교육학을 6년이나 잘하고 막 석사 인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자녀를 키우면서 분명 사사기에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임에도 제대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이런 요청을 하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참 지혜의 본체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늘 이렇게 여쭙고 또 공급하시는 그 지혜를 받아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목사님의 요청이 와서 우리 세종 선한 목사교회 올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정한 제목은 잘하는 부모, 잘하는 부모로 했어요. 이게 약간 잘하는 부모, 잘하는 부모, 잘하는 부모, 잘하는 부모 이게 발음도 좀 흡사하고요. 그래서 나름 조금 의도성을 띈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직 진행이 저보다 빨리 가고 계시는데 멈춰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녀를 낳았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진 않아요. 물론 부모란 위치를 갖겠지만 정말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양육하는 사람이라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의미의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본분은 자녀를 잘 성장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잘 기르는 거예요. 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자녀를 기르고 자라게 하는 부모 역시도 부모 역할에 있어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저도 계속 자라왔던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쭉 자랄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자라가 볼까요? 그래서 잘하는 부모를 생각하다가 부모 역할 잘하는 부모를 생각하다가 잘하는 부모, 잘하는 부모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부모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불어 부모 역할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자라가는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하게 되고 또 잘하는 부모 역할 잘하는 부모는 또 한 뼘 자라서 또 더 잘하는 부모가 되겠죠. 이게 좋은 이걸 뭐라 그러죠? 선순환, 악순환 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라게 하면서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나는 아직 부모 아니다 하시는 예비 부모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부모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부모도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세종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5가지 자녀를 잘 자라게 만드는, 그리고 부모도 자라가야 하는 5가지 성장 키워드 살펴보고, 또 그 5개의 성장 키워드 위에 자리가 잡히게 되는 그 성장의 토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와 함께 잘 자라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말로 잘하는 부모에 대해서 살피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지금 2시 4분인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오래 여러분들 붙들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 자신이 잘 자라가기 위해 성장 키워드 첫 번째는 애착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애착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모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지만 기회가 되었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다독다독 다져 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착은 정서적인 끈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정서적인 끈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반가워하면 그런 유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금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유대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은 그저 이 세상에 정말 그 연약한 존재로 그저 있지 않아요. 자신을 돌보는 주 양육자와 아주 든든한, 아주 탄탄한 끈을, 정서적인 끈을 만드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생의 어떤 차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도 또 양육하는 부모도 이 자녀와 함께 이런 정서적인 유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상호작용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눈길을 이렇게 주시고 웃어주시고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이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큰일 났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걱정만스럽고 마음이 우울해서 아이랑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애착의 핵심은 안전 그리고 안정이에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난 너무 싫어한다는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치 않다, 하찮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두 용어가 안전과 안정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눈을 자꾸 보는 건 제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 계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넘겨주시면 유대감이 잘 만들어진 것을 안정애착이라고 부른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애착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게 근원적인 안정감이에요. 근원적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을 공급해요. 여러분, 난 진짜 쓸모없는 존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혹시 여기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하게 나를 여겨서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잖아요. 우린 예수님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울타리에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제가 그 귀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는 이 자기 가치감에서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가치가 있다 여기는 거거든요. 어떤 가치?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 만약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넌 정말 귀하다, 너무 가치가 있어, 너는 이것도 해냈구나, 너무 근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그런 학생을 봤어요. 너무 외적으로도 근사한 아이예요. 훌륭한 아이고 성취도 좋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절대로 팀 작업을 하면 자기가 다 해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그 팀원들한테 주면서도 자기가 나와서 발표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아니까 졸업하기 전에, 4년 졸업하기 전에 너 한 번만 발표해. 다 하기 어려우면 부분만 한번 해봐. 네, 망설이다 저를 끝내는 찾아왔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 왜 그래? 넌 너무 잘한다. 내가 볼 땐 너 너무 아까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애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자기는 늘 들었던 말, 자기 안에 있는 말은 쓸데없는 딸이 태어나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너 따위가 태어나가지고 밥만 축내고. 여러분, 걔는 지금 30도 안 되네요. 아주 옛날 분이 이 아이를 키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캔 고구마 한 박스를 가지고 왔을 때
정말 그 고구마 집에서 볼 때마다 눈물 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자기 가치감 갖게 해주세요. 이 귀한 아이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가치감을 갖게 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이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갖게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부모의 기본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 이게 그냥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근데 정말 애써 노력해서 이걸 안 하도록, 이게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여기 계신 청춘 남녀 여러분, 이 애착은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특히 남녀관계,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관계를 지속시키거나 또 종료할 때 그럴 때도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영향을 미쳐요. 유전인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이게 몸에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근원적이라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안정한 저항 애착이나 회피 애착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런 전문 지식을 그냥 이런 거 갖겠다고 그냥 정말 정보를 갖겠다고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손녀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호기심 천국이죠. 이 벌써 모든 자극, 청각, 시각, 촉각 모든 자극에 애가 막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하게 만들어놨는지 볼 때마다 감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애착이 튼튼하게 맺어진 아이는 자기의 주 양육자가 옆에 있는 순간 안심하고요, 안전하니까, 안정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자기 세계를 호기심 천국으로 막 그냥 탐색하고, 그래서 막 이 인지적인 것도 막 폭발적으로, 또 이게 신체적인 것도 폭발적으로, 심리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막 되는데, 부모와의 이 유대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아서 부모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부모가 없다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막 달래도 달래지지 않고 늘 그 부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불안정, 저항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 환경을 막 기분 좋게 탐색하겠어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일관성 있게 지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엄마가 좀 기분 좋으면 막 반응해주고, 기분 좀 나쁘면 아이를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느 정도 호소해야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늘 더 오버 액션 하는 거예요. 더 징징대고 더 크게 울고 그렇게 되죠. 저기 회피 애착, 저런 애들은 엄마가 있어도 없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아우 얘는 너무 키우기 좋아요. 설마요. 부모가 없는데 불안해하지 않는다. 아주 어린 애가 그거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봤죠. 이 아이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를.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뭐 이러는가 싶어서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가 만땅이에요. 그걸 표현을 못할 뿐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좋은 반응이 올 희망이 없어요. 이미 한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걸 안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부모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애착, 우와 진짜 정말 잘 만들어주고 싶다. 뭐만 하면 되는가? 그 다음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 갓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지금 몸도 이게 체중도 막 키도 막 쑥쑥쑥 크고 있어요.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함께 자라나야 하는가?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자녀는 잘 자라는가? 이 애착은 너무 간단합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러면 얼른. 또 찝찝해요. 그러면 얼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갈급함을 기다려. 1년 후에 나 어떻게 해줄게.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의 단계마다 다르시지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탁할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는데 저 경남 남해에서 그 머구리셨어요. 여러분, 머구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잠수부가 못 들어가는 더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는 머구리가 등장해서 제가 와 반가웠어요. 이런 걸 쓰고 이렇게 유리 같은 이런 걸 쓰고 아주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산물도 채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잘하셨어요. 아주 그러셨는데 이게 그 공기 호수가 꼬이는 순간 그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마비가 와요. 그래서 걸으실 수 없게 됐어요. 저희 막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넷이나 되는 가장이. 그래서 삶에 정말 희망이 이제 없는. 근데 저 강원도에 먼저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모 할머니, 저희한테 이모 할머니, 저희 아버지에게 유일하신 이모님이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뭐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금식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어떻게 뭐 물만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제가 4살, 5살 이 무렵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흑백 사진처럼, 흑백 영화 같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교회에 한 60여 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며.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일주일이 지난 주일 새벽 걸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신앙일 땐 더더구나. 지금 아기가 어리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즉각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때는 아이의 필요, 그리고 너무 야, 4시간 안 됐어. 아직 수유할 때가 안 됐다. 텀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옛날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규칙적으로. 제가 교육학 배울 때. 근데 그 후에 잠깐 바뀌더라고요. 아이의 리듬에 맞게. 즉각 반응해 주기.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즐겁게 웃어주고. 여러분, 아이들은 양육자가 나를 향해 웃잖아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근사해요. 여러분, 진짜 계속 여러분들이 미소로 저를 보고 계신데, 자녀들이, 그 아이가 부모가 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내가 웃는다라고 느낀대요. 아이들은 내가 웃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환경이 다예요. 부모가 나를 보며 웃어주면 내가 웃는다. 참 나는 좋은 존재야. 편안하고 즐겁고. 벌써 그 마음의 바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부모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부모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또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나는 이 시기 다 지났지 하지 마시고, 손녀가 태어나, 손자가 태어나, 난 웃는다. 아주 정말 즐겁게 상호작용한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나는 미소가 뭐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미소가 근사하세요. 옛날에 저는 잘 못 웃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치열이 고르지 못했었거든요. 결혼하고 남편이 손잡고 치과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른 그래서 잘 웃게 됐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손을 가리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소 너무 좋으신데 웃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녀를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그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즐겁게 상호작용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모로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애착과 굉장히 밀접한 그 하나의 또 성장 키워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본적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 신뢰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양육자로부터 이렇게 보호와 아까 애착에서 말씀드린 사랑과 접촉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배고파도 기저귀가 젖어서 울어도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극과 극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상담 그 세팅에서 한 자매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정말 엄마와 너무 관계가 좋아요. 엄청나게 이 엄마를 사랑하고 둘이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 자매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저 너무 괴로워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엄마랑 다니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아마도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와서 이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훌륭한 상담자를 이렇게 연계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는데 이 상담자가 자매의 이야기를 듣더니 어머니를 불렀어요. 자매는 그냥 놔두고 어머니를. 근데 이 자매의 증상은 뭐냐면 자기 이 뱃속 깊은 곳에 아주 차가운 얼음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엄마가 자기에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키운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정말 불효야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자기는 연기를 하고 있지 엄마를 정말 엄마만 보면 기뻐서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이 속에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매가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도대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더 이제 마음에 과제가 돼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상담 내용을 들은 상담자가 자매는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엔 어머니가 혼자 오시도록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는 이 상담실에 앉기도 전에 눈물바람부터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하듯이 막 제 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이렇게 아내를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막 그 결혼 전에 그래서 아이를 가져버렸고 그래서 결혼을 아니할 수 없어서 결혼하고 보니 이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고 정말 이 사람이랑 살다가는 도대체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방에 두고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뭐 몸조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아이를 이렇게 놓고 나왔는데 3일간 이 엄마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또 그 친정에도 못 돌아가고 아주 그냥 허름한 여관에 있으면서 울며 이 아이 생각에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집을 떠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 그래 남편이 그러면 내가 감수하자. 이 아이 하나를 위해 내가 그냥 살겠다. 이제 다시 그냥 회개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너무 처참했던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나가버리자 온 식구가 다 이 엄마를 찾는다고 나갔는지 어떤지 그 차가운 냉골에 이 아이가 오줌 범벅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아이가 또 굶주려서 거의 3일 아이는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 아이를 얼른 따뜻하게 씻기고 먹이고 막
자기 그 불어난 젖을 이렇게 물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 애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남편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와 함께 살겠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키웠으니 그 생후 3일째 그 기억이 이 자매에게 있을까요? 아이에게? 사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그거는 의식 속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수면 위로. 그랬으니 이 자매는 자기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고, 근데 어머니는 이 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상담실을 찾았다는 것에 뭔가 이렇게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와서 그냥 회개하듯 그 상담자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담자는 뭔가 그 어머니를 따로 보자 했던 것은 상담자도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차가운 얼음덩이는 뭘까요? 그 3일간 그 차가운 곳에서 이렇게 방치되었던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아닌 영역으로 내려가서 뭔가 영향을 미쳤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다행히 그 남편은 아내의 이런 행동으로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자기가 책임적인 사람이 되겠다 하고 그냥 대오각성, 진짜 개과천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책임지긴 했습니다만, 이 자매는 결혼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육자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버려짐과 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이게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너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엄마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고요. 그 자매는 어떠한 그런 그 마음의 그러니까 정말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가 정말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변화를 이 자매는 경험하고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도 어머니와 정말 잘 지내고 어머니가 더욱 건강해지셨더라고요. 참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양육자로부터 보호와 사랑과 접촉을 잘 받으면 낯선 세상에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세상이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군. 믿을만해. 세상도 믿을만하고 나도 믿을만해. 그 대상관계라고 하는 그 심리학 영역에서 그런 이론을 주창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빽 울었어요. 하고 울었는데 젖이 딱 와가지고 입에 탁 물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냐면, 우와, 내가 젖을 창조했군.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극도의 만족감 했는데 젖이 탁 와서, 아이들한테는 그런 만족감을 누려야 이후에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한계 상황, 자기의 결점과 약점, 취약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간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양육자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으면, 와,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해, 믿을만하군. 그걸 바로 기본적 신뢰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는 뭐가 됩니까? 이 주변 세계와 주변 세계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 또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할까요? 기본적 불신이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태어나서 돌 무렵 조금 더 된 아기 속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 세상이 나를 환영하는데 좀 살만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자리 잡혀야 할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어, 너무 불안한데, 믿을 수 없네, 나 자신 믿을 수 없고 세상도 믿을 수 없고, 그렇게.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누구? 부모예요. 부모가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부모도 잘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 기본적 신뢰감은 이후에 대인관계 적응의 성공 실패의 어떤 결정추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믿을만 하군 해야 이게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 기본적 신뢰나 애착의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요, 여기 지금 예쁜 자매님들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좀
우리 좀 데이트합시다. 우리 좀 어떻게 좀 사귀어 봅시다. 조금 관계를 좀 지속해 봅시다. 그래서 조금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면 어떤 경우 이쪽은 굉장히 우리 관계가 이제 좀 더 진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깊어질 단계만 오면 도망을 가버리고 그 관계를 빨리 깨버리는 그런 친밀해질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이런 바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숨 나오십니까? 혹시 내가 이런 뭐 안정 애착이나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한 사람이 아니고 불안정 애착이나 불신이 내 바탕에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것은 더욱더 잘 해보자. 그리고 아직 만약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덜 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선한목자교회 이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눈으로 서로를 봐주고 웃어주고 다독여주고 우리가 정말 뭐 남녀 간에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자매들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스킨십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필요가 있나 봐 하면 얼른 반응을 해주시고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사실 우리는 또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잘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그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사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어떤 덕목들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또 희망을 갖느냐 절망감을 갖느냐 용기를 갖느냐 비겁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신뢰와 희망과 용기가 사실 우리 신앙의 기초 덕목들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신앙에서 삐끗했어요. 정말 아주 그냥 신앙적으로 헤매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술에 이렇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태가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철이 들고 그 중학교 이후부터는 늘 기도 제목이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없어 돈이. 그래서 맨날 우리 때는 왜 그랬죠? 학교에다가 이렇게 나쁘고 맞는 사람들을 이름을 막 빨간색으로 해갖고 그걸 붙여놔요. 정말 왜 그러셨나 몰라. 요즘에는 뭐 인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데 중학교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제때 내본 적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2000학번으로 이제 35 정도의 나이에 우리 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9살, 5살 이렇게 됐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수업 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이미지, 특히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 이미지에 투영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은 그 말 한마디에 이 다른 내용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뭔가 조명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구나. 저는 아버지 믿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았고 무책임,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
항상 무기력해. 아버지는 막 그 무능함의 총체 같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가슴이 덜컥했던 건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지? 막 그걸 기대하면서 언제 들어주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프로젝트. 저는 1년 반 동안 준비했어요. 아빠와 대면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충실히 준비했어요. 매주 저를 지도하시는 교수님께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리플렉션 페이퍼, 그러니까 반성문이라고 그러죠. 반영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고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쳐주셔서 다리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실 수는 있으나 다리 고관절이 아프셔서 늘 약을 드셨어요. 삼시세끼 약을, 독한 약을 드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아버지는 술도 담배도 여전하시고 이렇게 별로 그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린 딸의 눈에 볼 때 아버지는 존경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너무 큰 미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담배를 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이 계단으로 이렇게 잠깐 나가셔서 담배를 태울 요량으로 나가셨는데 쫓아나갔습니다. 그냥 집에 놀러 왔겠거니, 결혼한 내 딸이 놀러 왔겠거니 쉬러 왔겠거니 하셨는데 제가 막 뒤쫓아 나가니까 깜짝 놀라셔서 담배를 이렇게 감추시고는 왜 그러냐 그러셔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저에게 용서를 좀 구해주세요. 내가 정말 미안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아빠가 못 되었구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쫓아나갔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딸이 돼가지고 아빠가 평생 그렇게 다리를 절고 약을 드셔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떤 종류의 일을 하건 아빠의 축복을 받고 제가 하고 싶어요. 아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고관절이 굉장히 아프시니까 바닥에는 거의 못 앉으셨어요. 항상 소파나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 다리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술도 담배도 엄마 속삭이는 것도 전혀 변하지 않는데 제가 변했어요. 아빠 사랑한다고 전화해가지고, 아빠 술을 더 먹고 싶으면 밥을 좀 더 먹어. 밥을 좀 더 먹어야 술을 더 마실 수 있어. 아빠, 행님이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사랑해. 그런 시간을 10년 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아빠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지금 아빠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참 부모가 주는 영향력은 너무 커서 그 신앙의 기초 그 덕목 역시 부모로부터 바탕은 형성됩니다. 이게 무의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그분한테 뭘 조잘 말씀드리면서 또 들어주셨을 때 막 기뻐하고 으쓱으쓱하고 막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면하고 이건 의무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유 저희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그 기회를 놓쳐버렸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업도 혹시 필요하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는 또 이렇게 신앙의 기본 덕목을 잘 형성시켜주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단순해요. 이 애착, 기본적 신뢰는 자녀를 그냥 환영하고 자녀를 기뻐하고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게 얼른 공급해주는 그러한 부모로서 우리가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를 버려버리세요. 이 시대는 행복지상주의. 네가 가장 중요해. 너의 행복이 가장 소중해. 그거 같이 차원 낮은 일이 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고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런 헌신과 양보와 희생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너무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남편과 아내도 서로 양보 안 해요. 조금 양보해 줬다가 다음번엔 당신이 나한테 좀 양보해 줘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너만 인생이니? 나도 오늘도 내 인생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거절하십시오. 정말 자녀의 그 필요에 민감한 부모. 자, 키워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개밖에 못했어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는 키워드. 여러분 부모도 이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알고 자녀에게 이걸 키우면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넘겨주시고요. 이 자율성은 이제 이 기본적인 신뢰를 통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동적으로 이 부분으로 확장돼요. 자율성. 자율성은 뭐냐면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2-3살만 돼도 내가 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양치질 이게 치약 몇 통씩 짜 먹으면서도 자기가 한다 그러고 옷 입어보세요. 저기 바지 한 통으로 다리 2개 다 들어가서 막 넘어지고 하잖아요. 밥 버리는 게 막 절반 이상이죠. 저희 지금 손녀가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아주 그 딸이 막 야심차게 시금치 뇨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뇨끼? 아무튼 그 집에서만 파스타 종류긴 한데요. 이걸 구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금치를 갈고 막 이래갖고는 이렇게 소스로 이래갖고 딱 담아놨는데 이뻐요. 이쁜데 처음에는 아주 정말 예쁜 피오나 공주 같았어요.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변신 전에 피오나 공주 있죠? 녹색 괴물. 얘가 완전히 너무 행복해. 근데 벌써요 이 아이가 자기 통제, 자기가 그 상황 통제를 하길 원해요. 자기 손으로 먹고 싶어 하고요. 내가 할래. 이렇게 하죠. 자기 결정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뭐가 나타나요? 눌러주시면 고집. 그리고 또 하나 공격성도 나타나요. 그래서 되게 까다로워져요. 아니 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여놨더니 벌써 얘가 안 해 해놓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하고 안 먹는다 해놓고 먹고 일단 자기를 주장하거든요. 얘가 그러면 쟤는 따뜻한 밥 먹고 왜 찬말을 하나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매우 정상인데다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율성이에요. 이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너무 과잉보호해. 이봐 지지야, 흘려, 손대지 마, 끝까지 떠먹여주고 못하게 팔다리 묶고 부모가 다 과잉보호하면 이 아이가 자기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요. 즉 의심이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나 뭘 다 못하는 존재인가? 팔다리가 꺾인다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걸 그냥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긴다든지 하면 여러분 아이가 이 시기의 아이들이 무슨 레고를 가지고 무슨 큰 작품을 만들거나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분야를 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을 보잖아요. 뭐 사례를 보면 어떤 아버지는 자전거 조립하는 걸 아주 어린 대여섯 살 애한테 맡기고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그걸 못한다고? 여러분들도 너무 어이가 없으시죠? 설마 하지만 그런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기는 무가치하다, 내 존재가 무가치해라고 하는 수치심. 수치심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요, 내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에요. 아유, 정말 듣기만 해도 싫으시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율성 하나 더 눌러주시면, 이제 자율성이 자리가 잘 못 잡히면 반대 방향에서 수치심과 회의심이 이렇게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자녀로 하여금 이런 기본적인 자율성을 잘 발달시키도록 부모는 어떻게 자라나야 되나? 자녀의 자기주장, 또 의지, 통제력 기특하게 보셔야 돼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아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유, 정말 기특하다. 그래,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라고요. 이게 말이 편하죠. 저는 편히 말을 하겠습니다. 실천은 여러분의 몫일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이게 그 고집에 대해서 자기 의지의 발현이다. 자기가 뭔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냥 기특하게 이쁜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자율성의 한계를 지도해 주셔야 돼요. 아까 그거 있었죠. 고집 부리고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 공격성 중에서 자기에게 해롭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은 절대 네버, 아이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해주세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요, 그게 진짜 안 되는 걸 알아요. 진짜 안 된다고 끝까지 일관성있게 지도하면 아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얘가 너무 고집이 세서 절대 안 통한다고요? 그러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일관성 있게 그 자율성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 그 한계가 없는 자율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기죽이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만약에 그 한계를 설정 안 해주잖아요. 아이가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로 받아들여요. 아이 기 살려준다고 너무 사랑해서 한계를 설정을 안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한테 무관심해. 철저히 나는 버려졌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성실히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된다고 한계를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부모가 되어줘야죠. 그리고 허용의 범위, 아이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되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만족을 좀 지연할 수 있게. 그게 아이한테 엄청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율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주도성입니다. 이 주도성 개념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이가 4-5살만 돼도요, 책임의식을 가져요. 책임의식. 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게 이니셔티브라잖아요. 자기가 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건데, 한번 더 눌러주시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주도성의 시기에는요, 자기가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정해주는 부모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왜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빨대컵 먹고는 거기에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게 우주선이라고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방에다가 놔두고 완전히 무슨 걸작 보듯이 보고, 아이는 막 너무 만족한데 엄마가 이런 쓰레기를 버려버리면 아이의 그 환상의 세계, 이때는 막 호기심과 환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막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요.
인생을 통틀어서 유능감이 가장 넘치는 시기. 이 시기에는 대근육, 소근육, 그다음 배변 훈련 다 끝내가지고 애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유능감이 하늘을 찔러요. 근데 그거 다 망쳐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눈으로 망쳐요? 이게 부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야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색을 왜 얼굴에는 살색을 써야지 왜 이렇게 삐뚤빼뚤 자르는 거야? 예, 아이로 하여금 그냥 하게 좀 놔둬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이가 자기가 지금 책임의식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건 칭찬이에요. 네, 일단 여러분 잘한 거 칭찬해 주시고요. 예, 잘 하려고 노력한 거 칭찬해 주시고, 아무리 봐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라도 좀 훌륭한 거 뭐라도 찾아서 칭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지지 반응, 이 칭찬이 아이로 하여금 성취감을 갖게 해요. 교육학자들이 가장 입모아서 강조하는 것, 작은 성공 경험을 늘려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아이들한테 상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세요. 무조건 상 받는 경험을 늘려주세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유치부 시기에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약간 시들해요. 그리고 뭔가 의도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유치부 시기까지는 이 폭포수와 같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죠. 그래서 주도성이 더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러면 자녀로 하여금 이런 기본적인 자율성, 주도성이 잘 발달되도록 하려면 부모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자녀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그 부분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션 주시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여러분 여기 주도성의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책임의식이긴 하지만 이후에 근면성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꾸준함도 중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 지속하도록, 꾸준히 잘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돼라는 말,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잘못됐어, 이게 죄책감을 느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죄책감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유능감이 엄청 격려를 받고 하늘을 찌르듯이 우주를 날아가듯이 애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안 돼라고 말하지 말고요. 적절한 통제 속에서 아이로 하여금 선택권 줘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일, 꼭 해야 하는 일은 선택 주지 마세요. 선택권. 애를 오히려 더 망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그냥 당연히 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식사를 식탁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럼 식탁에서 할래, TV 앞에서 할래, 이런 거 선택권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그 잠도 이 시기까지는 자기 자리, 자기 그런 규칙성을 띠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선택권을 주지 마시고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쓸래, 또 오늘은 뭘 해볼래, 이런 것들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부모로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자라나면 아이도 역시 잘 자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키워드 5번째, 이제 근면성 보겠습니다. 자, 근면성인데 하나 더 눌러주시면, 여러분 아이가 학교만 들어가도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잘 해내야 됩니다. 이걸 근면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근면성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아이들이 자기에게 요청되는, 자기가 해야 되는 필요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과제를 해내는 능력, 이게 근면성입니다. 아침에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면 일어나서 자기 물건을 챙겨 학교로 가야 돼요. 학교에 숙제가 나오면 그 숙제를 해서 학교로 가야 되죠. 준비물이 있으면 자기 그 메모장을 열어서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면성이 있어야죠. 우리 아이가 해낼 수 있냐고요? 예, 다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정도 되면 인지적인 기술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기술,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기술 다 길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주어진 일에 기쁨을 가지고 나 이거 해냈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이로 하여금 주의 집중, 또 부지런함, 끈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어른들에게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학동기에 어떤 그런 학교에서 생활을 해내려면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고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끈기를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너무 좀 불행한 일은 뭐냐면 학교만 들어가도 선생님의 눈길에서, 눈빛에서 벌써 아이들의 서열이 보여요. 좀 잘하는 아이들의 행성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근데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벌써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벌써 근면성이 아닌 열등감을 이미 눈치채고 그 안에 장착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정에서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그냥 선생님 한 분만 하셔도 되는데 엄마까지.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 100점 맞았어, 받아쓰기 하고 가면은 저기 네가 웬일이냐 하든지, 아니면 니네 반에서 애들 다 100점이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막 서로 같이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고 아싸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자 하고 또 너무 잘했다 하고 그냥 그러고 넘기세요, 제발. 그러는 순간 애들은 근면성의 카운터파트에 있는 열등감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눌러주시면 부모가 어떻게 이 순간 어떻게 잘 자라야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 여러분 그 전에부터도 그래야 되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탐구하는 자녀 탐구 생활을 좀 하세요. 내 자녀의 기질, 흥미, 적성, 능력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아이가 MBTI가 뭔가, 또 기질상 요즘 그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틀 같은 것도 많습니다. 정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그런 부분 해보고, 야, 너랑 나랑 이렇게 틀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있는데, 아이를 좀 탐구하고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좀 파악해서 권면하고 촉진하고 해야 되겠죠. 사실 타고나면서부터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라고 하는데 D 유형이라고, 이게 그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말을 떼는 순간부터 명령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이뻐라. 제가 이제 그 큰엄마인데 우리 그 맨 막내 형, 그러니까 저희 시 형제 맨 막내가 이제 아들이라 거기에 이제 애들이 낳고 동서랑 만나서 그 애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큰엄마한테 와봐 그랬더니 큰엄마가 와. 아주 그러니까 입 떼면서부터 벌써. 아주, 그래서 내가 얘는 왕 D구나. 아주 그냥 대문자 D예요. 아주 아이가 그리고 제가 본 시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주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휘어잡고 주도해야죠. 그런 애들은 세밀한 것을 많이 놓쳐요. 그리고 성격 급하고, 그래서 고집 부리고, 이런 것들을 좀 내 자녀를 이해해야죠. 그리고 차근차근 위협적이지 않게 잘 설명해야 들어갈똥말똥해요. 근데 그 S유형이라고 너무 안정형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부모가 볼 때 쟤는 무슨 야망이 있나? 꿈이 있나? 내가 너무 고요하고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그 루틴을 그냥 지루한 루틴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쟤는 도대체 무슨 꿈이 있냐 그래도 몰라요. 그러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위대함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아이들은 사람관계 좋아하고요, 사람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저 부모 역할 제일 잘하는 유형이 그런 S 유형, 안정형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위대함은 대기만성이에요. 이 아이를 잘 살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요, 그 영역 찾아줘봐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깃발 꽂아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데, 만약 부모가 D 유형이에요. 막 그런 유형이 볼 때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잖아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내가 저런 애를 낳았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애를 막 몰아붙이고 그러면 이 애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늘 잘난 맛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는 성장해야 됩니다. 또 아이를 좀 존중하십시오. 애를 탐구하다 보면 아이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나랑 다르구나. 나의 욕구, 부모의 계획.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니까 애를 이렇게 키워서 이런 직업색을 갖게 해야지. 아니고, 내 아이가 흥미가 이러이러하니 너 그래서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참 인내심이 필요한 게, 이 시기 아이들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오늘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일럿이 되겠다 했다가 내일은 뭐 요리사 한다고 막 했다가. 근데 그 흐름을 같이 좀 따라가 주시는, 아이를 좀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자기 일을 끝까지 꾸준히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과보단 과정. 여러분 요즘 사회가 살기 너무 힘들어요. 결과 좋은 사람을 너무 원해. 근데 여러분, 저만 해도 정말 스스로 제가 결과물에 대해서 저 자신을 인정하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저도 좋은 점수 못 줄걸요. 그냥 좋은 의도,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고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도 야, 너 그 정도 수고했으면 노력했으면 됐지?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결과도 중요한데 사실 과정에서 어떠했느냐를 항상 좀 더 반영해주는 그런 부모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키워드 5개를 이제 살폈네요. 그럼 이제 속도 내봅시다. 자, 저는 여러분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5개의 키워드가 받침이 돼서 성장의 토대인 자존감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런 근면성, 주도성, 자율성, 신뢰감, 애착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키워드는 뭘로 연결되느냐? 나 좀 괜찮아. 할 수 있다. 자신감, 만족감, 자기에 대한 만족감. 그게 뭘로 연결돼요? 자아, 존중감으로 가요. 이 자아 존중감은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평가예요. 아까 그 자기 손으로 고구마 캐와서 제가 그 아이 생각하면서 마음 아팠던 그 친구. 자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잖아요. 애가 너무 근사한데. 근데 제가 너무 대조되는 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이게 애가 해온 걸 보면 늘 이것도 놓쳤네. 이걸 좀 더 해오지. 너 왜 그 자료는 안 봤어?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손이 가는 아이예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아버지가 우리 집의 장손, 우리 집의 희망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막 못해도 손들어. 팀 작업을 맡겨놓으면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얘가 발표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팀 점수가 낮아지는데 애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부분만 발표하고 이렇게 나눠서 발표해, 이렇게 해서 애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줘요. 보면 이게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이라서 그래요.
좀 그래도 조금 부족하면 뭐 어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이뻐. 네, 크게 되라. 막 하지만 노력은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성인이 되어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성공하느냐, 성취하느냐, 많은 실패를 낳느냐에 또 영향을 미치는 너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 자존감, 자아 존중감 갖도록 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아까 그 5가지 키워드 우리가 잘하고 있었으면 이거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존감을 구성하는 두 요소가 있는데, 아까 그 자기 가치감,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여러분 다 사람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좀 내가 그럴만하지 이렇게 여기십니까? 저는 정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볼까봐 무서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미술 선생님이 제 그 수채화를 뭐 태국인가 거기 청소년 무슨 수채화 대회인가 거기 내보내가지고 상이 돼서 돌아왔어. 사실 그때 받았던 저 트로피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와, 그게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여러분 그 중학생들 그 한 학교 그 구성원들이 한 반만 해도 65명씩 있었잖아요. 그게 막 15반씩 있고 막 이런, 다 전교생 다 모였는데 그걸 앞에 나와서 받으라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순간 내가 땅속으로 꺼져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내가 저걸 받으러 저 밖에 어떻게 나가. 사람들이 다 나만 볼 텐데.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이게 자기 가치감이 엄청 낮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자기 가치감과 그리고 I can do it. 나 할 수 있지 뭐. 해보지 뭐. 이런 자신감. 이게 자기 존중감, 자존감을 구성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있어야 애들이 행복하겠죠. 이게 있어야 뭐라도 해보는 애가 되겠죠. 이런 애들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부모도 이 자존감 좀 펌핑해서 채우고 나 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만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도, 부모인 나 스스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씩 빨리 진행합니다. 자, 이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했어요. 저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하고 그 연구팀하고 저기 EBS 팀하고 해가지고 이 자존감 지수 높은 아이들 6명 그리고 보통인 아이들 6명 구성을 했거든요. 네,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 6에서 12명을 여러 활동들, 얘네는 몰랐어요. 그냥 활동하는 줄 알고. 근데 그걸 전문가들이 이제 관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존감이 높은 그룹의 애들은 이제 둘이서 이제 물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빨리 가기도 해야 되고 물을 많이 이렇게 쏟지 않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존감 높은 애들은 뭐 해보죠 뭐 이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근데 자존감이 보통 그룹 이 애들은 진짜 걱정돼 죽겠어요. 얘 벌써 이게 흐르는데 손 떨려서 막 이렇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자존감 높은 그룹 애들 이겨요. 정말로 성취를 잘 하고요. 그래서 자존감과 성취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장면은 그 12명을 섞어가지고 3팀 만들어서 그거 치게 해봤어요. 텐트. 여러분 텐트 잘 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아이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애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거를 체크했는데 활동 중에서 여러분 보통 자존감 높은 애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렇지 못한 애들은 여러분 리더십이 그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리더십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너의 장점을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공통의 목표를 빨리 잘 달성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도적인 애들이
눈에 띄긴 해요.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애들이. 근데 어떤 애들은 좋은 리더십이 아닌,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너 때문에 안 되잖아. 내가 뭘 했어? 너 이거 하랬지? 이렇게 명령하거나 타박하거나. 근데 이걸 리더십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아이들인데도 리더십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크하고 보니까 자존감과 리더십의 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 좀 괜찮지 뭐, 나 할 수 있지. 그런 아이들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따뜻해요. 즉 공감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공감해 주면서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존감은 진짜 결정적이에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스펙이 뭐냐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말이죠. 자존감 있는 애들은 인성이 좋습니다. 성격, 품성, 퍼스널리티가 좋죠. 이런 애들은 상대방에게 공감해줘요. 그래서 심퍼티.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리더의 역량을 가져요. 그래서 저렇게 눌러보면 이니셜들을 따서 다시 재조합하면 다시 눌러주세요. 뭐가 되냐면 진정한 의미의 스펙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 뭐 자격증 많이 따는 스펙.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상담 영역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 카이스트, 그 다음에 과고, 외고, 뭐 그런 쪽에서 애들 너무 상담 많아요. 죽고 싶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에 진짜 이런 스펙을 가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정말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해지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정말 좋게 대하거든요. 공격적인 말 쓰지 않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도울 일 있는지 보고 자기가 돕고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성품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상대방의 공감 잘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해요. 너희들이 정말 보석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그런 학생들을 맡아 이렇게 교육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한 행님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펙, 이 자녀에게 진정한 스펙을 길러주면서 부모 역시 이런 스펙을 장착한 부모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의 출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서너 살 먹은 아이들 그거 실험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퍼즐이잖아요. 퍼즐에서 하나가 의도적으로 맞지 않게 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잘못 줬다. 사실 이거야 하고 주어서 애가 이렇게 완성하도록 했어요. 지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저 카드 중에서 다 끝내고 났을 때 너희들 마음이 어땠어? 저 카드 한번 골라보라고. 여러분 저 6명의 아이가 했는데 2명의 아이가 저 웃는 얼굴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존감과 연결되는데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못했어요. 근데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웃는 얼굴을 선택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거봐 나 할 수 있었는데 참 나 잘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저 찡그린 얼굴을 선택한 아이들은 힘들었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두렵고 못하는 염려스러운 기분만 남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남느냐. 근데 아이들만 했는데 이제 엄마들을 불러서 페어로 짝을 지어서 이제 다시 칠교놀이를 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관찰 카메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칠교 역시 함정이 있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낑낑대다가 그랬을 때 6명의 어머니들 중에서 4대2로 또 나뉘었어요. 예, 그 4명의 어머니들 팔 걷고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지 엄마들이 이제 막 뛰어들어서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해볼게, 막 이렇게 그랬는데 두 엄마는 팔짱 끼고 이렇게 있으면서 왜 안 되지? 그렇게 좀 어려운가? 이거 뭐가 문제일까? 그냥 느긋하게 바라봐주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자료 보면서 저는 나는 아니다. 나는 저 2명의 어머니가 절대 못 된다. 내가 팔 걷어붙이는 그런 어머니들 속에 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었던 건 저 2 어머니의 자녀들이 웃는 얼굴을 선택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딸이 이렇게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애가 잘 못하는 순간에 그냥 옆에서 그냥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저 자료를 생각하면서 참 잘하고 있는 것인가, 좋은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존감의 출처가 누구예요?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장의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잘하는 부모,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권위가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 좋은데 친구 같은 부모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한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옳고 그른 것, 그 한계를 설정해 주고, 아이들은 그렇게 한계를 설정해 주고 일관성 있게 지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율성과 주도성이 잘 발달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자율성, 주도성, 이제 아이들이 약간 공격적으로도 되고 고집도 부리는데 일관성 있게 훈육,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훈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모의 권위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지나치게 자녀를 억압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모로 우리가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허용과 통제를 균형을 맞춰서 일관성 있게 지도하라. 그러면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 역할,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갈린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부모 역할이 어떻게 발달되어 나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벌써 3번째 단계인 이렇게 4, 5세 아이들, 저렇게 자율성,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부모는 권위를 형성해야 한다. 근데 권위는 이게 한계를 잘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훈육하면서 지도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런 성실함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잘하는 부모는 모범 보이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모범 없이 권위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밥 많이 해주시죠? 저도 신대원 하면서도 밥 정말 열심히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박사 논문 쓸 때가 제 딸이 고2였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할 때 늘 뭔가 해서 학교 앞으로 가져다 줬었어요. 걔는 친구 관계 너무 넓어가지고 친구들 것까지 듬뿍 해가지고 요즘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참 뭐 많이 해다 줬어. 이렇게. 부모는 해 먹이고 수고하는 게 사실 권위 같아요. 그런데 그 권위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범,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걸요? 다른 부분, 일반적인 부분은. 네, 여러분, 우리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늘 말을 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신명기 6장. 이 말씀에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여기서 너는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제가 가끔 학교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학급 예배, 우리 과끼리 들을 때는 이제 뭐 학과장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이 학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럼 네 하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두려운 거는 제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저를 통과하지 않은 어떤 말씀을 학생들과 나눌까봐, 그냥 역할만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과한 부모를 흔들고 부모인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권해야죠.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눈치가 빨라. 부모님이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다. 이중적이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잘하니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어야 돼요. 씨름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엄마면서 또 선생이지 않습니까? 저런 말씀 앞에 서면 아주 정말 오금이 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먼저 제가 훈계를 받고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받은 감동과 교훈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이런 책임감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여호수아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한 민족의 아버지, 또 한 가정의 아버지인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공표하는 순간 모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범 보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성도의 삶이라는 게 저는 다른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늘 달려가고 늘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준 사랑의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살아내야 될 잘하는 부모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저 음성을 듣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저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부림칩시다.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용납하심. 여러분, 우리 매일 성공하지 못해요. 저도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짐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시고,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시금 품어주시는 그 용납을 매일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용납을 받았으니까 내 자녀도 또 한 번 더 품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시멜로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진짜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1960년대 첫 번째 마시멜로 실험이 있었죠.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 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50여 명 4살 유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15분, 우리 잘 알고 있죠. 15분 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2개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전체 3분의 1이 성공하더라. 그리고 15년 후에 추적조사했더니 얘네가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굉장히 SAT 점수도 높고 여기 지금
그 3분의 1 아이들이 건강 상태도 좋고 성취도 좋고 그러더라. 그리고 중년이 돼서까지 조사했거든요. 막 정말 삶이 굉장히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실험이 강조했던 건 개인차였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을 가진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의 차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듣고 해가지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뭘 줘보고 기다려봐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이 1989년에 똑같은 스탠퍼드 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였냐면 그릇에 뚜껑을 덮어줬어요. 뚜껑을 덮어주고 애들을 기다리게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실험의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 3분의 1, 통과했던 3분의 1 있잖아요. 걔네들은 눈을 감는다든지 막 노래를 부른다든지 스스로 막 뭔가 대책을 찾아냈어요.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이 그러면 이게 뚜껑을 덮어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뚜껑을 덮은 실험 평균이 굉장히 늘어났죠. 15분 기다리라 했는데 전체 아이들이 기다린 걸 평균 내보니까 11분이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때 교육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발걸음도 떼지 않은 4살박이들부터 벌써 너는 떡잎이 노랗구나, 너는 될 애구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환경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또 한 번의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이 있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제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다 아는 건데 왜 얘기해. 록펠러 대학에서 키드 팀이 3세에서 5세 유아 28명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14명, 14명.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마시멜로 실험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는 실험인 줄 알고 만들기 실험인 줄 알고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컵을 꾸미는데 지금 이 재료 말고 나중에 너희들 다 해 나가면 다른 재료 더 가지고 올 거야. 선생님이 아직 가지고 못 하는데 줄게 하고 있어봐 했고 한 팀, 14명 한 팀에게는 재료를 안 줬어요. 재료가 없다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서 즉 아이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한번 경험했죠. 근데 한 팀에게는 갖다 줬어요. 이거 새 재료 가져왔는데 더 한번 꾸며볼까? 그렇게 했어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네, 신뢰를 경험한 아이들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대부분 14명 중에 9명은 15분 완벽하게 채웁니다. 평균 12분. 근데 비신뢰를 경험한 아이들은 평균 3분. 한 명만 15분 동안 기다려요. 이게 뭘까요? 신뢰를 아이들이 경험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4배 이상이나?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개인차보다는 환경보다 뭐예요? 신뢰는 누가 제공합니까? 네, 부모죠. 어른이죠. 그래서 만족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의 개인차보다 환경, 우리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신뢰를 경험하게 하느냐. 우리 좋은 부모 되는 거 참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잘 한번 자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정말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경청하십니까? 이렇게 세종 선한 목사교회 성도 여러분, 또 부모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